수줍은 성격을 가진 소녀, 세상의 중심에 서다. 아이의 어머니는 언제나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어라 라고 말했지만 교육으로 성격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는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났고 내성적인 성격은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습관을 만들었다. 친구들 역시 어릴 때부터 그녀를 땅바라기라고 부르며 놀렸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부끄러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고질적으로 수줍은 성격을 타고난 아이였다. 1973년 겨울 휘경동의 한 시장. 7살짜리 아이가 땅만 바라보며 걷고 있다. 아이는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서 걷는 엄마의 치맛자락만 잡고 간신히 걸었다.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을까. 살며시 엄마를 올려다본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엄마가 아니었다.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걷던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쳐버리고 다른 이의 옷을 잡은 것이다. 극심한 공포 속에 아이는 시장 사람들의 체어 어디론가 자꾸 떠밀려 나갔다. 아이는 수줍은 성격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울며 불며 두리번 거렸다. 아이고 예쁜 아이가 왜 혼자 울고 있어? 엄마는 어디 있는데? 시장 자판대에 앉아 계셨던 아주머니들이 친절하게 말을 걸며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아이는 수줍은 성격 때문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와 서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고만 있었다. 보통의 또래 아이들이었다면 시장에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는 너무나 수줍은 성격 탓에 나약했고 도움을 요청할 줄 몰랐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를 잃어버리고 경찰에 신고했던 어머니와 경찰관이 함께 나타나자 그제서야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크게 울지도
못하고 안도의 한숨만 내쉬었다. 그 후로도 그 아이가 세상과 교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오로지 책이었다. 이 책, 저 책을 열심히 읽으며 세상을 그렇게 천천히 알아갔다. 어느덧 그 수줍은 성격의 아이는 18살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상대는 그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잠시 교환학생으로 온 하얀 피부에 금발을 가진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스웨덴 남자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 흠뻑 빠져 살던 캔디의 테리우스가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만 같아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줍은 성격의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할 뿐 끝내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자는 교환학생을 끝내고 이태리로 다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보고 싶으면 한번 놀러와. 그가 남기고 간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뛰었다. 그녀는 그 한마디를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남자의 그 한마디에 여자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는데요.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두리마 내가 너 좋아해 이러면 그게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에 설레고 그 말을 믿고 또 두리마 난 네가 싫어 난 너를 별로 안 좋아해 라는 그 한마디에 굉장히 가슴이 청천벽력 같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강수진 발레리나 님도 18살 때 그 남자의 한마디에 사랑의 고백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다는 거에 정말 사춘기라는 거 그리고 어리고 풋풋하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게 더 심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자신이 하지 못한 고백을 남자가 먼저 해줬다고 생각하며 그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어찌나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 아이 생각밖에 나지 않는지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가 있는 이태리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함께 살고 있던 그녀의 보호자인 선생님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선생님, 저 이태리에 있는 친구에게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난 뒤 떠나기 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찰나에 동전이 떨어져 전화가 끊겨 통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길을 떠났다. 지금이야 기차 연결이 잘 되어 있지만
1980년대 당시 유럽은 모나코에서 이태리 최남단까지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였다. 차비만 가지고 나와 물이나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릴 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게 참 신비의 묘학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했었더라도 그 사람 생각하면 안 피곤하고,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뭐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피로가 싹 막 풀리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심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면 정말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더라도 아픈 것까지도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참 신비의 묘약이라고 생각해요. 이태리까지는 기차로 꼬박 24시간 걸렸다. 오전 11시에 출발한 그녀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이태리에 도착했다. 그를 빨리 만나고 싶었던 그녀는 여기저기 물어 겨우 그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문을 열고 나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웃는 표정? 아니야. 너무 웃으면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게 탄로날 거야. 문 앞에 서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만 가지의 생각에 혼자 기뻐하며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똑. 비극의 노크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그가 아니었다. 금발머리를 가진 그녀와 또래로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뒤이어 그가 나왔다. 그녀를 본 그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보통 여자아이 같으면 화를 낼 만도 한 상황이었다. 왜 내가 오해할 말을 한 거야? 혹은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온 줄 알아? 라고 말하며 화를 삭히지 못하고 따귀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숙이고 바보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또다시 24시간을 꼬박 달려 학교로 돌아왔다. 5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녀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만 보고 허탈하게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알게 되었다. 24시간을 내리달려 50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쫓아갈 수 있는, 누구도 못 말리는 열정이라는 것이 그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통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강수진님하고 저하고 좀 여기에서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자서전에서 강수진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이 상황은 채워서 정말 좀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열정이라는 희망을 찾아내시는 걸 보면서 나도 어떤 부분에선 이러는데 되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강수진 발레리나님도 열정의 크기를 찾는 부분이 나하고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치챘겠지만 수줍고 나약한 주인공은 바로 나다. 사람들은 강한 인상과 카리스마 때문에 내가 선천적으로 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저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릴 적 나는 소심하고 수줍은 성격을 가진 나약한 소녀였다. 다행히 나는 선천적인 성격을 극복해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최초,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강해졌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위기를 통해 무너지고 누군가는 더욱 강해진다. 나는 후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막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혼자 외국에서 살며 그 나라의 수많은 아이와 경쟁을 해야 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했다. 울면서 참다가 나중에는 참는다는 그 현실이 슬퍼서 또다시 울었다. 그럴 때마다 발레를 포기하고 싶었다.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내 인생에는 남들은 모르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여러분도 나처럼 위기를 통해 강해지는 삶을 살기 바란다. 본격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 대해 말하고 싶다. 최고의 순간은 때론 최악의 순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기 바란다. 33살이 된 1999년 어느 날 나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계속 연습을 하면 평생 발레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지루했던 오랜 군무 생활을 마치고 슈투트가르트의 강수진으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기라 충격은 더욱 컸다. 그해 나는 알렉상드르 뒤마르 소설 춘희를 발레로 재해석한 까멜리아 레이디라는 작품으로 동양인 최초로 브누아드라 당스를 수상했다. 1991년 초창기 세계 발레 발전의 위대한 공로자인 장 조르주 노베르를 기리기 위해 국제무용협회 러시아 본부에서 제정한 발레계 노벨상,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무용가라면 한 번쯤 꼭 받기를 꿈꾸는 그런 상이었다. 세계 무용계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춤을 시작해 모나코를 거쳐 슈투트가르트의 주역 무용수의 자리에 올라
다시 무용계 최고 권위상을 거머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보였고, 나는 말 그대로 슈투트가르트의 별이자 한국의 별, 그리고 세계 무용계의 별로 떠올랐다. 그런데 평상시에 늘 아프던 다리를 진찰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정강이뼈 스트레스성 골절, 이것이 나의 병명이었다. 정강이뼈나 그 주위에 붙어있는 근육에 고강도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함에 따라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치료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데 있었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뼈와 근육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금물이니 치료 기간 동안에는 발레를 할 수 없었다.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의사는 대답을 피했다. 그가 쉬면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다른 환자에게는 쉬면 좋아진다라는 말만큼 편하고 안심되는 진단도 없겠지만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고 젊은 도전자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같은 곳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발레리나에게 1년 동안 쉬면서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무대를 떠나 있으라는 말, 차라리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차디찬 소용돌이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의 뜨거운 심장을 얼려버리는 기분이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의사의 눈을 바라보니 그냥 겁을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발레는 내 인생 자체이다. 그동안 날 사랑해줬던 주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눈앞에 아른거렸다.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게 최고의 순간에 있을 때 꼭 그 순간을 좀 느껴보려고 할 때 최고의 순간과 고난이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도 작은 고난도 아니고 그 최고의 순간을 묵살해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외줄타기 같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기울이면 또 이쪽으로 기울이면 양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밸런스 맞기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수진 님도 무대를 떠나라는 말과 같다는 거, 나한테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거, 저는 이 구간에서, 이 부분에서 제 삶을 투영해 봤을 때 저도 어떤 제 상황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못하고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나한테 죽으라는 거, 나한테 그냥 목에 칼을 대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런 상황이 와봤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나보다 최소 1년, 5년 이상 먼저 발레를 시작한 아이들을 보았을 때
모나코 왕림 발레 학교에 들어간 전 세계에서 몰려든 발레 신동들을 만났을 때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들어가 처음 가졌던 큰 희망과 다르게 7년이 넘는 군무 생활을 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절망감과 괴로움이 내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냥 1년만 쉬자라고 편하게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습관처럼 연습을 하러 가려고 하기도 했고 무심코 틀어놓은 오디오에서 내가 주역을 맡은 발레 음악이 들려오면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만약 내가 손가락을 다치면 난 운전을 잘하니 택시 운전사가 되어 자유롭게 시내를 누빌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속 편한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발레를 영영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내겐 그처럼 너스레를 떨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 서글펐다. 단 한 번도 발레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내가 발레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한다니.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억울했다. 이제 막 인생의 정점에 선 내게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말라니, 게다가 연습조차 할 수 없다니. 발레라는 것은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르쳐준 선생님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들이 아는 법이다. 그런데 무작정 쉬어야 한다니. 만약 휴식의 시간을 맞췄다고 해도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의미하는지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에 내가 발레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한다니. 이 부분에서 저는 저의 20대 초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내 꿈은 서울에 와서 배우를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세상에 내 상황이 이렇게 안 되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 상황밖에 안 될까?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한없이 슬펐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내가 배우를 안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너무나 좌절감이고 하늘이 잿빛 같았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의사에게 진단을 받기 전부터 내 다리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다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툰치와 나만 알고 있는 부상의 잠복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통증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발레단에 알릴 수 없었다. 한번 생각해보라. 어느 발레단에서 아픈 발레리나에게 배역을 맡기겠는가? 직장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아파서 골골대는 직원을 곁에 두겠는가? 더구나 발레는 몸으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프다는 사실이 널리 퍼져나가는 게 두려웠다. 여기서 아픔에 대한 정신적인 고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몸이 약간 골골대는 타입이어가지고 잘 아프고 잘 체하고 또 빈혈도 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되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시는 ASMR을 준비하는 과정, 또 개인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면서 또 나의 꿈을 위해서 저한테 투자하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픈 게 싫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을 뺏기니까. 그래서 저도 자연적으로 아프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좀 진짜 너무 많이 아픈 사람 말고요. 그냥 어떤 일을 하기 싫어서 무마하기 위해서 나약하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해지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저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제 상황과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상황을 알려지기 전에 몸이 말을 듣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실 그 기대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결국 나는 내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관객들에게 할 도리보다 내 몸에 대한 존중이 더 시급했다. 어차피 이 몸으로는 관객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없었다. 허망함에 빠져있는 내게 툰치는 이렇게 말했다. 1년 동안 치료 잘 받으면서 준비하면 수지는 충분히 다시 발레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난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툰치에게 물었다. 1년 뒤에 다시 무대에 오르면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관객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줄까?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얻었던 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내려놓았지만 옛날에는 더 조급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당장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당장 마음에 안 들면 접어야 되고 이런 급한 성격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많이 조절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잡아가니까 오히려 저한테 얻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수진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관객들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줄까? 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이 상황이 이해가 가면서도 또 많이 조급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좀 날카로운 이 걱정의 대사가 굉장히 날카롭게 저한테 가슴에 빗으로 꽂히더라고요. 저의 조급함을 돌아보는 것 같아서. 근데 급히 먹은 떡은 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있어서 약간의 뒤로 물음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앞서 전진하는 것도 좋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글쎄, 하지만 1년 쉬지 않으면 평생 관객들 앞에 설 수 없을 거란 것만은 분명해. 나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만히 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침대에 누워서 계속 발을 까딱거리고 다리를 올려 스트레칭을 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편했다. 그러다 슬그머니 내 고질병이 다시 올라올 때도 있었다. 튼치,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튼치, 듣고 있어? 수진, 대체 왜 그래? 얼마나 더 괴로움을 참을 수 있을지 실험 중이야? 아니야,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다시 하면, 아이고, 조금만 힘을 주면 다시 고통이 밀려왔다. 칼로 뼈를 깎아내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고통의 수위가 오를 대로 올라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도 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길들여진 나로서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인정하기 힘들었다. 세상에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다니. 고통에 굴복당하는 내 자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런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튼치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수진, 지금 쉬고 치료하면 1년 후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50%의 희망이 있지만 지금 계속 춤을 추면 앞으로 평생 춤을 추지 못할 거라는 말이 있어.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지? 그때 난 깨달았다. 혼란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내려놓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막 하고 싶은 일이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더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급해지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나의 이런 상황을 미워하게 되고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쯤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시간이지 않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보다는 너무 조급해서 넘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내려놓음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후에도 한번 해볼까 하는 고질병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내려놓는 법을 연습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준 내 몸이 조금이나마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 새처럼 하늘을 가볍게 날 수 없다면 거대한 고래가 되어 날 받아줄 넓은 바다를 찾아가야 된다. 그곳에 뛰어들어 1년을 쉬며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면 된다. 언제쯤 회복될지 막연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했다.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었다. 그 뒤 나는 벽원을 오가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한 재활훈련에 들어갔다. 또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 요가를 배웠고, 마음의 안정을 통해 근육에 쏠리는 자극을 덜어주는 명상을 자주 했다. 무대에 서진 않았지만 공연에 대한 감과 박자 감각들을 잃지 않도록 음악 감상도 열심히 했다. 재활 기간이 1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라도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면 무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아프지 않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고난도의 연습은 힘들었지만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발레 동작은 다친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서라도 매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반복했다. 마음은 비할 데 없이 무겁고 희망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삶의 긴장감은 예전 어느 때보다 더 팽팽했다. 나와 춘치는 힘겨웠지만 하루하루 잘 해냈다. 그렇게 힘겹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 나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무대로 돌아왔다. 복귀가 가까워질 때쯤에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연 동료들이, 비평가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들이 나를 기다렸을까? 어떤 고민에 안절부절 못했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많은 사람이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나를 반겨주었고, 성공의 복귀 무대를 마친 나를 향해 이전보다 더 열띤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발레리나로서 나 정도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 발레를 배운 12살 때였다. 그 나이도 발레를 배우기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다. 게다가 나는 이제 슬슬 은퇴를 생각할 32살이었다. 남들은 은퇴할 생각할 때 나는 고된 재활 기간을 거쳐 화려하게 재기한 셈이다. 그렇게 기나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나는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 다시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무대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춤을 추는 바로 그 무대가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발레를 해왔다. 모나코와 앙리 발레 학교에서 유학할 때는 연습실이 내가 쓰러져야 할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매일 연습을 했다. 세계적인 발레 콩쿠르에 나가서는 그날 그 무대가 나의 최후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슈투트가르트 극장 그곳이 내가 토슈즈를 벗을 곳이라고 생각해 연습과 공연에 최선을 다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나의 마지막 무대는 언제일까? 마지막, 제가 어떤 프로를 보는데요. 오디션 프로였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오디션을 임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 무대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무대에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저한테 마지막 무대예요. 전 이 무대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거의 나오는 90%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 저 무대에서 죽으려고 그러지? 물론 저 또한 그랬었지만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다는 소리 같았는데 저 또한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나의 마지막 무대, 나의 마지막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의 최고의 날개를 보여주자. 나의 최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 무대가 내가 정말 최고로 빛나는 무대다 라는 말이 더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죽음이란 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난 이 무대에서 죽을 거예요. 나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보다는 말에 또 선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오잖아요. 나는 이 무대에서 그 누구보다 최고로 빛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자기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저도 어느 무대를 쓰든지 어떤 작품을 하든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너무나 세게 너무나 강하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름답게 저 이 무대에서 제일 빛날 거예요. 제 인생의 최고의 빛나는 순간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는 순간은 언제쯤일까? 문득 누군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그래,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나는 지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할 수 있다면 내일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다. 앞에 소개했듯 사실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은 그리고 나약한 소녀였다. 하지만 발레를 시작하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 문장을 가슴속으로 외치며 나를 단련시켰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문장이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누가 아무도이고 싶겠는가? 나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고 아무도로 살고 싶지 않은 도전정신이 생겼다.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동료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도 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 연습에 몰두했다.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열정으로 나는 내 운명까지 통제하고 싶었다. 이 책은 아무도 있기를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꿈꾸는 나와 닮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가 아무도이고 싶겠는가? 라는 말. 자기 인생에서 자신은 다 특별하잖아요. 그냥 아무도이지 않는 삶을 자신이 살아가려면 저는 이 강수진님의 내 운명까지 통제하고 싶었다 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마음에 새겼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춤을 춘다거나 어떤 작품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운에 맡겨서 정말 안 나왔던 게 그 운에 맡겨서 이게 갑자기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또한 부족해서 운에 맡긴 경험도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걸 운에 맡기지 않고 내 운명까지, 내 운까지 통제할 정도로 연습을 가득 해놓는 사람이 되는 게 뭔가 준비가 가득 돼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도 이기를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꿈꾸는 강수진님을 닮은 나를 위한 책이 되기를, 여러분을 위한 책이 되기를, 제가 이 리딩을 해주는 게 저를 위한, 또 여러분을 위한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지침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그리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이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열정의 날개를 달아 날려보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그 날개를 잘라야만 하는 이유를 내게 설명해준다. 수도 없이 잘라져 나간 날개들이 얘를 지겹게 든다. 그들은 굳이 위험하게 날아갈 필요는 없다고 내게 조언한다. 하지만 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내게 날개를 자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라고 내게 말했지만 나는 매일 열정의 날개를 달아보내며 내가 선택한 삶과 오늘에 충실했다. 당신도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이 있는 불을 끄지 못한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라.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러냐? 너는 틀렸다.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정말, 두리미는 정말 노력해.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너는. 이 말이었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제가 얻은 게 있었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건 이만큼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날아가지 못한 저를 보고, 그만큼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저를 보고, 봐봐, 너는 망했어. 너는 틀렸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어차피 안 될 건데.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저를 안 믿으면 누가 저를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넌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에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로 날갯짓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도 꿈이 있고 또 그 자리까지 못 가서 힘들어하시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좌절보다는 저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열정의 날개를 펄럭여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성공한 기준에 꼭 도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함께 열심히 해요. 오늘 ASMR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